스르륵, 스르륵. 며느리는 제가 마실 믹스커피에 정체 모를 하얀 가루를 넣어 숟가락으로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웃으며 제게 건네더군요. 어머님, 제가 진하게 한 잔 탔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손에 그 잔을 다시 쥐어주고는 말했죠. 얘야, 너부터 한 잔 마셔봐라. 그 말을 듣은 며느리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 덜덜 떨리는 손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커피보다 진하고 뜨거운 지옥을 맛을 내가 맛보게 해주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73이 된 정명욱이라고 합니다. 작은 식당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린 억척 같은 아줌마죠. 저는 믹스커피를 참 좋아해서 하루에 3잔 정도는 먹어야 에너지가 팍팍 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좋아하던 믹스커피의 냄새도 다시는 맡기 싫어지게 된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됐지 뭐예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꺼내봐야 할 것 같은 그때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며느리 유라가 선반 뒤쪽을 뒤지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휘휘 살피더니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들고선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털어대 제가 마실 믹스커피 잔에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어찌나 태연하게 스푼으로 커피를 저어대는지 마치 설탕을 넣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발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들어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리. 뭐하고 있어? 아, 어머님.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어머님 드리려고 커피 타고 있었어요. 유라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신용을 하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유라가 당황하는 모습을. 유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금 탄 그 커피잔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에 잠시 가져다 대는 신용을 했다가 다시 유라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어디 보자. 오늘따라 향이 참 좋네. 유라야, 이렇게 정성껏 탔는데 너부터 한 모금 마셔보렴. 응? 네. 아니, 어머님이 드시라고 탄 건데요. 어서 드세요. 아니, 나는 졸려서 2개 타서 먹을 거니까 이건 네가 마시렴. 저는 계속 웃는 얼굴로 유라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커피잔을 든 유라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드세요. 네. 왜? 마시기 싫어? 뭐 잘못된 거라도 있니? 유라는 제 말에 당황한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커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짙은 갈색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끈적한 얼룩을 남겼고 부엌 전체에 커피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님.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그만. 뜨거워? 내가 보기엔 다 식은 커피구먼. 저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라는 제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유라의 등이 공포에 질린 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얼른 치우고 다시 타드릴게요. 됐다.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네. 오늘 오후 커피는 안 마셔도 되겠다. 저는 쏟아진 커피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부엌을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유라는 제가 나갈 때까지 바닥만 닦으며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계약 서류가 갑자기 사라졌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유라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깜빡깜빡 하시는 게 너무 심해지신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깜빡한다는 거니? 어휴,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기억 못 하시고. 저는 정말 그런 기억이 없었는데 유라는 마치 제가 큰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요. 단골 손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사장님, 어머님이 앞뒤가 안 말씀을 하세요. 저 정말 걱정돼요. 김 사장님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었죠. 정 사장님 쉬엄쉬엄해요. 그러다 큰일 나겠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유라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 자신을 완벽히 숨겨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겉옷을 뒤집어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을 천천히 배회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유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뭐가? 세상에, 옷을 거꾸로 입으셨네요. 어떻게? 저는 제 옷을 내려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됐지? 어머나. 그 순간 유라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일부러 수저를 툭 떨어뜨리고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봤죠. 유라야, 우리 승준이는 언제 들어온다고 했지? 어머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바빠서 저녁 늦게 온다고요. 아, 그랬나? 아이고, 내가 이걸 또 깜빡했네. 유라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점점 확신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유라는 승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귀를 기울여 몰래 들었어요. 여보, 어떡해. 어머님 상태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유라의 목소리에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죠. 오늘 아침에도 글쎄 옷을 거꾸로 입고 나오시더니 하루 종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나 너무 무서워. 그래, 그 정도야? 그럼 병원에. 병원도 병원인데 여보. 식당 일도 당분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러다 손님들 앞에서 큰 실수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가게 망하면 어떡해? 전화를 끄는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에 승준이가 집에 돌아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유라가 엄마 이상하다고 난리던데? 응? 뭐가? 누가 이상해? 유라 말로는 요즘 많이 힘드시다며.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아지고. 저는 그저 순진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난 괜찮은데? 유라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응?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네. 유라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니, 울고 싶었지만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였으니까요.
며느리의 저 사악한 계획을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유라의 본격적인 연극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매일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준이가 퇴근하자마자 유라가 울상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이것 좀 빨리 봐봐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땀은 왜 이렇게 흘려? 아, 글쎄, 이거 식당 장부인데 어머님 계산이 자꾸 틀려서 지금 적자가 심각해요. 이것 좀 봐요. 유라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조작된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분명히 저건 유라가 꾸며낸 거짓 숫자들일 겁니다. 뭐야? 다 마이너스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이대로 가다간 우리 식당 정말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승준이의 얼굴이 심각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당장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여보, 어머님께 여쭤봐도 요즘 상태가 워낙 오락가락하셔서 승준이가 심각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 나 좀 봐. 식당 장부 말이야. 이거 엄마가 직접 쓴 거 맞아? 응? 장부? 장부가 왜?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라가 타이밍 좋게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목마르시죠? 물 한 잔 드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의심 없이 그 물을 받아 마셨는데 몇 분 뒤부터 머리가 어지러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물에 또 무언가를 탄 게 분명했어요. 엄마, 정신 차리고. 지난달 매출이 정확히 얼마였어? 승준이가 물었을 때 저는 이미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매출? 아, 그게 지난달, 아니, 그제 박 사장님하고 거래했던 게. 뭐, 박 사장님? 엄마, 박 사장님은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어제도 나랑 전화했는데? 아니, 그제였나? 아닌가? 저는 저도 모르게 계속 엉뚱한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는 거였죠. 승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알아? 몰라. 몇 년도? 당연히 알지. 2000 몇 년도더라. 여보, 맞지? 내 말이 맞잖아. 요즘 매일 이런 식이라니까요. 나 무서워서 정말 못 살겠어. 유라가 승준이 옆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어요. 부엌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아, 불이야. 불. 여보, 불났어요. 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냄비가 새까맣게 타서 부엌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승준이도 깜짝 놀라 뛰어나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 연기야? 어머님이 글쎄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셨어요. 냄비가 다 탔어. 하마터면 집을 홀라당 태울 뻔했다고. 유라가 기침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 승준이가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야, 승준아, 나는 안 했는데? 난 부엌에 온 적도 없어. 어머님, 또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제가 똑똑히 봤는데요.
30분 전에 라면 먹고 싶다고 불 올리시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고 물을 올린 적도 없어.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준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승준아, 엄마는 정말. 엄마, 이제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때 유라가 승준이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어머님을 안전하게 모셔야 해요. 더 늦기 전에요. 그래야겠어. 유라야, 근데 어떻게? 제가 어머님 모든 걸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뭘? 식당 운영권도 통장 관리도 전부 다요. 어머님이 더 큰 실수하시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죠.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가 뭔데?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저희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유라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요. 싫어. 나는 괜찮다고.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방금 전만 해도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하고 불까지 낼 뻔했잖아. 승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유라 말이 맞는 것 같아. 당분간은 유라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 승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저는 아들의 손을 간절하게 붙잡았어요. 하지만 승준이는 이미 결정을 내린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빨리 기억이 돌아오도록 건강에만 신경 쓰자. 내일 당장 은행 가서 통장 관리권이랑 식당명의 전부 유라한테 넘길게. 승준아, 안 돼. 그건 안 돼.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잘 관리해 드릴게요. 네. 유라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생활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라는 제 외출을 철저히 금지시켰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게요? 안 돼요. 밖에 나가시면 길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답답해서 그래. 안 돼요.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어머님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제 방 창문에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이중 잠금 장치까지 달았습니다. 이것도 다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예요. 아시죠? 제 휴대폰도 빼앗아 갔어요. 어머님, 이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해지했어요. 필요하면 제 폰 쓰세요. 뭐, 내 폰인데 내가 왜 마음대로 해지를 해?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집 전화선도 뽑아버려서 식당 단골 손님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승준이는 밤늦게 들어와서 지쳐 쓰러지기 바빴고 유라는 매일 승준이에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도 어머님이 난리를 치셔서 오늘은 또 뭘 하셨는데? 갑자기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웃들 볼까봐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도 유라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셔야 할 약도 자꾸 안 드시려고 뱉으세요. 아, 그 약은 꼭 드셔야 하는데. 큰일이네. 걱정 마요. 제가 어떻게든 달래서라도 드시게 할게요. 유라가 가져오는 약을 저는 받아먹는 척했지만 몰래 약의 일부를 화분 흙 속에 버렸습니다. 혹시 몰라 약과 그 하얀 가루 샘플을 작은 비닐봉지에 모아서 침대 매트리스 밑 깊숙이 숨겨뒀어요.
유라는 정말 치밀했습니다. 제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입안까지 확인하더군요. 어머님, 해보세요. 입 좀 벌려보세요. 왜 이래? 약을 제대로 꿀꺽하셨는지 확인해야죠. 자꾸 뱉으시니까. 저는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유라가 나간 뒤에 뱉어내는 아슬아슬한 연기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가끔은 실제로 약을 삼켜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응, 좋아, 좋은데. 그럼 됐어요. 푹 쉬세요. 유라는 제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고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진짜 상황을 알 수 없게 되었죠.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억울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저는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증거물을 만지작거리며 반드시 반격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유라는 또 다른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승준이가 퇴근하자마자 현관까지 달려나간 유라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여보, 나 어떡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어머님이 나 몰래 집을 나가려고 하셨다니까? 내가 겨우 말렸어. 저는 거실에서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뭐, 진짜? 엄마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설거지하는 사이에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나가시려고 했어요. 유라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리니까 글쎄 나한테 소리를 지르시면서 나를 때리려고 하셨어. 나 정말 무서웠어. 엄마가? 유라 너를? 응. 이제 정말 24시간 내내 누가 곁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승준이가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간병인을 모셔야 할 것 같아. 전문 간병인. 간병인? 내가 아는 믿을 만한 업체가 있어. 어머님처럼 편찮으신 분들 전문적으로 모시는 분이 계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병인이라니 이제는 유라 외에 또 다른 감시자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지금 돈이 문제야? 어머님 안전이 우선이잖아. 저러다 길이라도 잃으시면 어떡할 거야. 다음 날 오후 한 남자가 집으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무뚝뚝한 표정이 꼭 조각상 같더군요. 안녕하십니까?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김 실장이라는 남자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첫인상부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눈빛은 차갑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 실장이 저에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따뜻함도 없었어요. 앞으로 제가 어르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나는 간병인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장 돌아가.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유라가 옆에서 끼어들며 김 실장을 치켜 세웠습니다. 김 실장님이 경험이 아주 많으셔서 어머님 잘 돌봐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은 제가 수없이 모셔봤습니다. 김 실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환자가 아니라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불쾌했어요. 어르신, 오늘부터 제가 어르신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정을 내가 관리해?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수면 시간 그리고 하시는 모든 행동입니다. 김 실장이 수첩을 꺼내며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언제 무엇을 하시는지 전부 기록해서 유라 사모님께 매일 보고 드릴 겁니다. 그건 관리가 아니라 감시 아니야? 아닙니다. 철저한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며 김 실장과 유라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들려왔어요. 일은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딴 생각 말고.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약속한 돈은 언제쯤 주시는 겁니까? 일이 확실하게 끝나면 바로 줄게요. 2배로 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김 실장이 콧방귀를 뀌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 노인네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 실장님이 확실히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물론이죠. 제가 제대로 맡으면 한 달 안에 아주 쥐죽은 듯 조용하게 정리될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 실장은 진짜 전문 간병인이 아니었어요. 유라가 돈으로 고용한 공범이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 더 강한 걸로 줘야겠어요. 요즘 자꾸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유라가 부스럭거리는 무언가를 김 실장에게 건네주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면 확실할 거예요. 밥에도 타서 드리고 물에도 타서 드려요. 좋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안정시키는 게 제 임무니까요. 김 실장이 약병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실장의 지독한 감시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저의 식단과 약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어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배 안 고프다니까? 갖고 나가. 안 먹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드셔야 건강이 빨리 회복됩니다. 김 실장이 가져온 음식에는 분명히 뭔가가 들어있을 게 뻔했죠. 평소보다 밥에서 쓴맛이 더 심하게 났습니다. 저는 음식을 씹는 척 하다가 몰래 뱉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김 실장은 제가 밥을 꿀꺽 삼킬 때까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저를 뚫어지게 감시했습니다. 어르신, 다 드셔야 합니다. 왜 안 드십니까? 배불러, 배부르다고. 아닙니다. 아직 반도 안 드셨습니다. 어서 드시죠. 김 실장이 제 입 주변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약이 섞인 음식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얼마 뒤부터 정말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기억이 끊기고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약효에 저항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몰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제 뺨을 세게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어르신, 화장실에서 지금 뭐 하십니까? 안 보여? 세수하잖아. 위험합니다. 세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오시죠. 김 실장이 화장실 문 앞까지 따라와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며칠 뒤 승준이가 퇴근했을 때 김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네, 어떻게요? 자꾸 비틀거리시면서 복도에서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증상이 다시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약 기운 때문에 정말 비틀거렸던 겁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걸 마치 제가 원래 그런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여보. 어머님이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셔. 유라가 슬픈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밥도 다 흘리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헷갈려 하시고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 유라는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뻔뻔하게 잘도 해댔죠. 김 실장은 제가 잠든 사이에 제 방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실눈을 뜨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가 매트리스 밑을 더듬거리며 살피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약 샘플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승준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낡은 소민형의 배를 살짝 재서 그 안에 비닐봉지를 넣고 다시 꿰매 숨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이대로는 죽겠다 싶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약물에 중독되어 정말 김 실장 말처럼 쥐 죽은 듯 조용하게 없어지게 될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김 실장과 유라가 식당 장부를 맞춰보러 함께 나갔어요. 어르신, 잠깐 나갔다 올 테니 방에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 실장은 현관문을 밖에서 잠그고 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비상용으로 숨겨둔 보조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오래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현관 입구 화분 뒤에 몰래 숨겨둔 열쇠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잠옷바람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약 기운 때문에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음도 어눌해져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피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저한테 독을 먹였어요.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낮술 드셨어요? 제 말이 횡설수설로 들렸을 겁니다.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니까요. 어르신, 그때였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김 실장과 유라와 함께 저를 잡으러 달려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유라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연기를 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요.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또 유라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요. 네. 날씨도 추운데 이러다 큰일 나세요. 나는 안 가. 이 살인자들아. 김 실장이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끌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네. 제발 집에 가서 약 드셔야죠. 유라가 저를 달래는 척 연기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네, 요즘 증상이 부쩍 심해지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에요. 유라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은 제 방문에 새로 된 추가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제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절대 어디 나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유라가 방문 틈으로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탈출 시도는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감시가 더욱 심해졌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언젠가는 꼭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첫 번째 탈출 실패 이후 제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창문이란 창문에는 전부 새로 된 추가 잠금 장치를 달았고 감시는 한층 더 숨막히게 심해졌어요. 유라 씨, 어르신, 이제 정말 틈을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럼요.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김 실장이 제대로 맡아주세요. 아셨죠? 화장실 가는 것부터 모든 순간을 제가 싹 다 따라붙어야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며칠 동안 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엿보면서 창문 보조 잠금 장치를 조금씩 헐겁게 만들어뒀습니다. 음식을 나를 때 몰래 챙겨둔 작은 숟가락 끝으로 나사를 들키지 않게 아주 조금씩 풀어놨어요. 언젠가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며칠 뒤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라에게 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네, 세무사님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유라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리며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무조사라니. 갑자기 왜요? 네, 내일 당장이요? 안 돼요. 지금 장난하세요?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라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김 실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밖에서 다 듣겠습니다. 식당에 세무조사가 나온대요. 당장 내일이요. 장부 어떡해요? 김 실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 이중장부 말입니까? 저는 어르신 지켜야 해서 나갈 수가 없는데요. 아, 몰라. 일단 잠깐만이에요. 1시간이면 될 거예요. 빨리 서류부터 찾아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유라 씨. 그 서류가 어디 있죠? 저번에 숨긴 거. 아, 나도 몰라. 빨리 찾아봐요, 빨리. 두 사람이 거실에서 서류를 뒤지며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문 보조 잠금 장치의 나사를 완전히 풀었어요. 창문이 소리 없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1층이라 다행히 높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몸을 빼냈습니다. 쿵!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만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어요. 아야! 저는 비명을 참으며 아픈 다리를 이끌고 건물 로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휘청거렸어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앳되어 보이는 젊은 여학생이었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119 부를까요? 아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저한테 독을 먹였어요. 네. 뭐라고요, 할머니? 여학생이 제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네. 여긴 위험해요. 여학생이 저를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수예요. 여기 302호에 살아요. 지수 학생. 네, 할머니.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지수라는 학생이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우선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물이에요. 지수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저는 지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제 말을 믿어줄 거예요? 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믹스커피에 하얀 가루를 타던 유라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살아남기 위해 치매 연기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김 실장이라는 공범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수는 중간중간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으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범죄가 맞죠? 네. 재산 뺏으려고 그런 건 존속 학대고요.
그 약은 살인 미수예요. 절대 용서 못해요. 지수가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 말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발뺌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장면, 그걸 녹화해야 해요. 지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초소형 몰래카메라예요. 제가 과제 때문에 샀던 건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지수가 손바닥보다 작은 검은색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제가 설정한 보안 클라우드에 영상이 저장돼요. 클라우드? 인터넷 저장 공간이에요. 혹시라도 카메라를 들켜서 부서져도 원본 영상은 저한테 안전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지수의 말에 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할머니 죄송하지만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네. 다시 돌아가요? 네. 그리고 이 카메라를 그들이 모르게 설치해야 해요. 지수가 카메라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 카메라는 아주 작아서 액자 뒤나 시계 뒤에 숨길 수 있어요. 설치하다가 들키면 어떡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밖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서 그놈들 주의를 돌릴게요. 지수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 그 틈에 재빨리 설치하세요.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카메라 렌즈는 할머니가 약 드시는 침대랑 그 사람들이 주로 대화하는 소파 쪽을 향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김 실장이 저를 보고 기겁을 하며 소리쳤어요. 어르신, 어르신이 왜 거기 계십니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유라도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어디 가셨던 거예요? 문은 어떻게? 바로 그때 계획대로 밖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도둑이야. 거기서 도둑이야. 사람 살려. 지수가 온 힘을 다해 크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어요. 뭡니까? 저 소리? 아, 시끄러워. 뭐야 또. 김 실장님, 빨리 가보세요. 누가 훔쳐볼라. 유라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김 실장과 유라가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러 현관으로 달려나간 그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수가 준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어요.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액자 뒤쪽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렌즈가 침대와 맞은편 작은 소파를 향하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양이 보고 소리 질렀나 봅니다. 아, 진짜 뭐야, 재수없게 시리. 김 실장과 유라가 투덜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유라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물었습니다. 산책. 산책? 이 꼴로 문은 어떻게 열었어요? 말해요. 어디 갔다 왔냐고요? 산책 그냥 산책. 저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유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표정으로 저를 때릴 듯이 노려봤지만 밖에서 또다시 지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저 학생 아직도 시끄럽네. 김 실장님 가서 조용히 좀 시키고 와요. 유라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그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키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수라는 천사 같은 학생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장치도 무사히 설치했으니까요. 이제 유라와 김 실장이 자신들의 범행을 스스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완벽한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침 승준이가 부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떠난 그날 밤, 저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라와 김 실장은 제가 평소보다 많은 약을 먹고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약 기운 때문에 머릿속이 안개처럼 몽롱했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아이고, 김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자, 한 잔 받으세요. 허허, 감사합니다. 유라 사모님. 오늘은 저도 좀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노인네 오늘따라 아주 깊이 잠들었거든요. 유라가 소주병을 따는 소리가 경쾌하게 났습니다. 그럼요. 자, 우리의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 건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호호. 정말 그렇습니다. 그 노인네도 이제 슬슬 한계인 것 같고요. 김 실장이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말했습니다. 근데 김 실장님, 요즘 약 반응이 어때요? 확실한 거죠? 돈 쓴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걱정 마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며칠만 더 이 용량을 유지하면 뇌가 완전히 망가져서 말 그대로 완벽한 금치산자가 될 겁니다. 허허. 유라가 그 말을 듣더니 마녀처럼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호호. 그럼 그 지긋지긋한 노인네 정신병원 입원은 언제쯤이면 될까요? 다음 주면 충분합니다. 서류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뒀거든요. 김 실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죠. 이 진단서만 있으면 아드님이 반대해도 우리가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어머, 완벽해. 좋아요. 그럼 재산 처분은요? 병원에 안전하게 들어가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식당 건물부터 싹 매각하고 예금도 모두 해외 계좌로 빼돌릴 겁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대화가 저 낡은 액자 뒤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라 사모님, 그 노인네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이 고생을 하는데 확실히 알아야죠. 호호. 걱정 마세요. 이 식당 건물값만 해도 억대고 현금 예금도 상당해요. 이 정도 고생 충분히 할 만하죠. 안 그래요? 좋습니다. 김 실장이 만족스러운 듯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승준 씨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눈치라도 채면. 승준이? 걔는 그냥 바보예요, 바보. 지 엄마가 정신병에 걸려서 돈 다 날렸다고 하면 아마 저를 위로해주면서 철석같이 믿을걸요? 걔 걱정은 하덜 마세요. 유라의 목소리에 제 아들 승준이를 향한 멸시가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님 병원에 들어가신 이후에 별일 없겠죠? 허허, 유라 사모님은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만들 수 있는 약물도 제가 미리 다 준비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 악마들이 결국엔 제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어머,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티 안 나게? 네. 그냥 노안으로 인한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늙은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가는 거 세상 천지에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와, 김 실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완벽해. 그럼 유 원장은요? 그것도 이미 다 조작해뒀죠. 모든 재산을 나이든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사랑하는 며느리 유라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요. 유라가 서류를 펼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유라 사모님, 지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야 쉽죠. 약에 취해서 의식 잃었을 때 손가락 잡고 잉크 묻혀서 억지로 콱 찍으면 그만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호호.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도 저들은 이미 제 죽음에 대한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었죠.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면 우리 바로 떠나는 거예요. 이미 비자도 다 준비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면 끝이에요. 좋습니다. 자, 우리의 완벽한 계획과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승준이도 경찰도 세상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그냥 늙은 치매 환자의 비극적인 자연사. 아, 정말 완벽하죠? 두 사람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섬뜩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분노와 공포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 모든 대화가 증거로 남고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수와 약속했던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창문 틀을 젖은 걸레로 닦는 신용을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윗집에서 제가 창문 닦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듣고 지수가 즉시 알아차렸을 겁니다. 어젯밤 결정적인 증거가 녹화되었다는 저희만의 신호였거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유라가 다가와서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창문 닦아. 아니, 멀쩡한 창문을 왜 닦으세요? 어휴 냄새나. 아니야, 더러워. 닦아야 돼. 즉, 보아하니 약효가 제대로 들어서 이제 이상행동까지 하시는구먼. 좋아, 아주 좋아. 유라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만족스럽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의 방에서 보안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젯밤 그 악마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화된 파일을 확인하고 있었겠죠. 저는 신호를 보낸 것만으로도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승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것이 틀어질 뻔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방이 너무 엉망이네. 오늘은 내가 아주 구석구석 깨끗하게 대청소 좀 해드려야겠다. 청소? 네, 청소요. 어머님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셔서 말이에요. 어디다 뭘 숨겨놨는지도 모르겠고, 유라가 평소와 달리 꼼꼼하게 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유라가 옷장부터 시작해서 책상 서랍, 화장대 구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작정하고 찾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탈출 시도를 했던 것을 수상하게 여겨 제가 뭔가 증거를 숨겨둔 게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하게 약에 취해 잠꼬대하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잠이 오지? 하지만 제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유라의 손이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액자들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구, 이 액자들도 먼지가 아주 잔뜩 쌓였네. 닦아줘야지. 유라가 액자를 하나씩 들어서 뒤편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시끄러워. 잠꼬대 좀 그만하세요. 저는 더 크게 잠꼬대를 했습니다. 승준아, 내 아들 승준아, 보고 싶다. 유라가 비웃음을 흘리며 마침내 카메라를 숨겨둔 그 액자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틈이 벌어져 있지? 유라가 액자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뒷면에 작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튀어나와 있는데. 유라의 손가락이 카메라 렌즈를 톡 건드렸습니다. 이건 이 까만 건 설마. 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에서 차가운 확신으로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죠. 이건 뭐야? 제길, 카메라잖아. 유라가 악을 쓰며 카메라를 벽에서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어젯밤의 그 끔찍한 대화는 지수의 클라우드에 백업되었을 거라는 사실이었죠. 유라가 부서진 카메라 조각을 손에 쥐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정말이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 같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이 늙은 여우가 벌인 연극이었어? 이런 미친,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라가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눈앞에 불이 번쩍하는 아픔이 뺨 전체에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래, 니년의 그 끔찍한 죄악을 밝히기 위해서다. 저는 유라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 노망난 할망구가 돌았나, 감히 나한테. 다 알고 있다. 내가 내 커피에 그 하얀 가루를 탄 것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너희가 꾸민 모든 짓을 전부 다. 유라가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님, 당장 이리 좀 와보세요. 빨리. 유라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김 실장이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이 노인네가 그동안 이 미친 할망탱이가 전부 연기한 거였어. 우리 속인 거야. 인연이. 김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이것 봐.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우리 대화 어젯밤에 우리 술 마시면서 한 대화를 싹 다 녹화했다고. 김 실장이 그 말을 듣더니 험악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당장이라도 저를 해칠 것 같았어요. 어르신,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럼 너희 둘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이 악마 같은 놈들아. 김 실장도 유라처럼 제 방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다른 증거는요? 다른 건 더 없습니까? 아, 소민영. 맞아. 저 낡은 소민영. 저기다 뭘 숨겼을 거야. 저번에 만지작거리는 거 봤어. 빨리 배를 째봐요. 김 실장이 낡은 소민영을 찾아 칼로 배를 찢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제가 그동안 몰래 모아둔 약 샘플 비닐봉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약이랑 가루 증거를 다 모아뒀습니다. 이 치밀한 노인네가. 유라가 카메라를 바닥에 여러 번 내던져 부숴버렸습니다. 이딴 거 달아놓는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았어. 이 늙은이가. 어차피 넌 끝났어. 파리 목숨이야. 카메라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잠깐만 유라 씨. 영상이 백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는 클라우드 뭐 그런 거. 뭐? 클라우드? 그게 뭔데? 아, 어떡해.
그럼 우리 이제 다 끝난 거야? 어떡하냐고. 정신 차리세요. 일단 인터넷부터 끊어요. 전송 못하게. 빨리. 유라가 급히 거실로 달려가서 인터넷 공유기의 선을 모조리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있던 작은 라디오까지 바닥에 내던져 박살을 냈어요. 어제 윗집 학생, 그 소란 피우던 학생이 아마도 공범일 겁니다. 그년이 틀림없어. 뭐해? 그럼 당장 가서 잡아와요. 그년 입도 막아야지. 빨리. 알겠습니다. 여기 꼼짝 말고 계십시오. 김 실장이 방을 나간 사이 유라가 저를 의자에 앉히고 창고에서 가져온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나, 이 악마 같은 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시끄러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이제 아무도 너 같은 년 말 안 믿어. 유라가 부엌에서 행주를 가져와 제 입에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김 실장이 지수를 거칠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손도 이미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수가 저를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너도 조용히 해. 새파랗게 어린 것이 어디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 김 실장이 지수를 제 옆 의자에 묶었습니다. 노트북이랑 휴대폰 싹 다 가져왔습니다. 김 실장이 지수의 가방을 바닥에 쏟아부어 전자기기들을 꺼냈습니다. 유라가 지수의 노트북을 열어서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없어. 파일에 아무것도 없잖아. 어디다 숨겼어. 빨리 말해. 아까 말했잖습니까? 클라우드. 이미 인터넷으로 옮겼을 겁니다. 아, 그럼 어떡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어떡하냐고. 유라가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유라 씨.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일단 둘 다 저 노인네랑 저 학생년까지 싹 다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립시다. 뭐, 둘 다? 이 학생도? 그래요. 이 학생도 그냥 미친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치매 노인네한테 감화돼서 망상에 빠진 미친년으로 둘 다 묶어서 보내면 끝입니다. 좋아. 그럼 승준이는? 승준이한테는 뭐라고 해? 승준 씨한테는 지금 당장 전화해서 거짓말하세요. 빨리. 어머니가 발작해서 흉기 들고 난리 친다고.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며 승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빨리 나 좀 살려줘. 흑흑. 유라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나를 심하게 때렸어. 무서워. 유라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윗집 학생까지 방에 끌어들여서 지금 둘이 같이 흉기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 어떻게? 쨍그랑. 김 실장이 유라의 눈짓을 받고 옆에 있던 화병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어르신, 제발 그 칼 좀 내려놓으세요. 어르신, 이러다 우리 모두 다칩니다. 김 실장이 큰 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여보, 들리지? 지금 김 실장님이 겨우 맞고 있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유라가 전화기에 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구급차 아니 병원 사람들 좀 불러줘. 빨리. 제발. 전화 너머로 승준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엄마가? 유라야, 진정해.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부를게. 절대 다치지 않게 숨어 있어. 알았지? 승준이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빨리 와줘. 정말 위험해.
으앙. 유라가 울부짖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됐어요. 승준이가 구급차 부른대요. 우리가 부르는 그 사설 구급차 맞죠? 당연하죠. 우리 사람들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튀어오지. 김 실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둘 다 얌전하게 만들어야죠. 시끄럽게 굴면 곤란하니까. 진정제 나서 병원으로 보냅시다. 김 실장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묶인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밧줄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예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 어린 것이 지금. 유라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그랬어요. 지수가 겁에 질린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실장과 유라는 지수의 노트북과 메인 휴대폰을 빼앗았지만 지수가 외투 안주머니에 몰래 숨겨둔 작은 예비 휴대폰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수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왔네요. 우리 손님들이. 아주 빠르네. 유라가 창문을 내다보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자, 김 실장님, 빨리 진정제 놓으시죠. 얌전하게 축 처진 채로 뻗어서 나가야 그림이 좋으니까. 김 실장이 주사기에서 공기를 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아주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김 실장이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주사 바늘을 들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꽂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지수에게 걸었습니다. 지수가 그 악마들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 실장의 차가운 주사기가 제 팔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지수는 이미 잡히기 전 영상을 송출한 상태였습니다. 그 영상 파일은 세 곳으로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 출장에서 막 돌아오던 승준이의 개인 메일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수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경찰서 강력팀 형사님의 메일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식당 단골 김 사장님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때 승준이는 김포공항에서 막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띠링하고 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제발. 지수가 보낸 절박한 메시지를 본 승준이는 무슨 스팸인가 싶어 당황했을 겁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차 좀 세워주세요. 승준이가 택시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유라와 간병인으로만 알았던 김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이 약 용량을 늘리면 완벽한 금치산자가 될 겁니다. 그 노인네 재산이면 이 정도 고생은 할 만하죠. 호호. 병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이 있어요. 심장마비처럼. 승준이는 바보라서 끝까지 속을 거예요. 걔 걱정은 하덜 마세요. 안 돼. 이게 뭐야? 이럴 리가 없어. 승준이는 택시 뒷좌석에서 아이처럼 오열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기사님, 유턴해 주세요. 저희 집으로. 제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빨리. 승준이가 울부짖으며 즉시 지수가 함께 보낸 경찰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 맞죠? 긴급 상황입니다.
살인미수예요.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제 아내가 저희 엄마를. 한편 저희 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사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르신들, 시끄럽게 굴면 다칩니다. 조용히 하세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저와 지수를 보며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사람을 구하러 온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김 실장 그리고 유라와 한통속이었죠. 뭘 꾸물거려요. 빨리 저것들 침대로 옮겨요. 정신병원으로 바로 보낼 거니까.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마취제 효과가 얼마나 가죠? 가는 길에 깨면 곤란한데. 걱정 마십시오. 한두 시간 정도는 완전히 의식을 잃을 겁니다. 얌전해지겠죠. 김 실장이 다시 주사기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아까보다 더 거칠게 그야말로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전부 손들어.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전원살인 미수 및 불법 감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악마 같던 유라와 김 실장이 그리고 사설 구급대원들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여기에 왜?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젠장, 도망쳐. 김 실장이 상황 파악을 끝내고 저를 인질로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르신, 가만히 계세요. 그때 경찰들 뒤를 따라 들어온 승준이가 김 실장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 개자식아, 내가 감히 우리 엄마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승준이가 김 실장을 덮쳤고 두 사람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승준아, 저는 제 아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승준이가 엉엉 울며 제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아, 이거나. 여보, 승준아, 나 아니야. 저 노인네가 저 윗집 계집애 가. 둘이 짜고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저 영상? 저거 다 조작된 거라고. 전현들이 미쳤어. 여보. 유라가 경찰에게 붙잡혀 수갑이 채워지면서까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원본 파일 전부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한 말들이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유라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우리 어머님 정성껏 모셨다고. 저 인간이, 김 실장, 저 인간이 다 한 거야. 난 몰라. 유라가 계속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 실장도 결국 경찰에게 제압되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그냥 고용된 겁니다. 저 여자가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저 여자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이 마지막 순간에 유라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뭐, 이 미친놈이 내가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접근했잖아. 나는 김 실장이라는 저 사람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유라가 발버둥 쳤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여기 있는 지수 학생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는 밧줄이 풀린 지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무서웠어요. 지수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경찰들이 지수의 노트북과 유라의 휴대폰, 그리고 김 실장의 가방 속 주사기까지 모두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공범이었던 사설 구급대원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그때 밖에서 김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을 받자마자 식당 직원들과 함께 한달음에 달려온 거였습니다. 김 사장님, 어서 와요. 저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분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영상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괜찮으신 겁니까? 박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유라가 경찰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마침내 이 지옥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나쁜 것들 천벌받을 거예요. 식당 직원들이 저를 둘러싸며 함께 분노하고 위로해줬습니다. 이제 식당으로 돌아오실 수 있겠네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럼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내 식당으로. 경찰과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엉망이 된 집에는 저와 승준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승준이는 깨진 유리 조각이 널브러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승준이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승준이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승준이가 제 앞으로 기어오다시피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엄마 말은 안 믿고 저 악마 같은 여자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승준이가 제 발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우셨을지 생각만 해도 제가 미치겠어요. 이 불효자식을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엄마. 엄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그저 제 발을 붙잡고 절규하는 승준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어 차가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이 든 커피를 마실 뻔했던 그날의 공포부터 살아남기 위해 매일 침에 연기를 하며 버텨야 했던 그 굴욕적인 시간들까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일 아팠던 건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친아들 승준이가 저를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뭐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차라리 제 뺨을 때려주세요. 저를 욕해달라고요. 엄마. 승준이가 계속 빌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준이의 그 뜨거운 눈물이 제가 받은 상처를 씻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아직도 제 가슴 깊이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승준이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엄마. 승준이가 제 뒤를 따라오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그날 밤 승준이는 닫힌 제 방문 앞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지만 이것이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다는 그 깊은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유라는 살인미수와 재산 편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김 실장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저 악마들 죗값 치르는 거 보세요. 정의가 승리했다고요. 그래 지수야. 다 네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할머니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다시 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자마자 다들 울면서 달려왔어요. 아이고, 사장님, 우리 사장님 맞으시죠? 사장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쟤 정말 괜찮으신 거죠? 안 떠나실 거죠?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으쌰으쌰 장사해보자. 네, 사장님이 계셔야 우리 식당이 살아난다니까요. 환영합니다, 사장님. 저는 지수를 제 법률 대리인으로 정식 임명했습니다. 유라가 빼돌린 제 재산을 찾는 일부터 시작했죠.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그 악마 같은 것들이 빼돌린 재산 거의 다 찾았어요. 다행히 해외로 빼돌리기 직전에 저희가 잡아냈다고요. 정말 지수야, 내가 내 은인이다. 정말 고마워. 지수야, 이제 내 학비는 이 할미가 다 대줄게. 졸업할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지수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과분하긴.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받아. 한편 아들 승준이는 유라와 이혼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는 어느 날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유라랑 서류 정리 다 했어요. 잘했다. 엄마 저 이제 다 포기할게요. 제가 가진 재산도 이 식당 지분도 다 필요 없어요. 전부 엄마한테 돌려드릴게요. 승준이가 바닥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놈이니까요. 그냥 멀리서라도 엄마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만 보고 싶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며칠 뒤 식당에 새로운 설거지 담당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승준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부터 새로 일할 윤승준 씨예요. 인사하세요. 주방장이 저에게 그를 소개해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거지 담당 윤승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승준이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차갑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준이는 그날부터 정말로 식당에서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부터 기름때가 낀 주방 바닥 청소까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묵묵히 도맡아 했습니다. 아유, 승준 씨. 그런 건 내가 할게. 무거운데 이리 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모님. 이런 굳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말려도 승준이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승준이를 멀리서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그의 속죄하는 모습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혼자 식당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사장님. 승준이가 주방에서 나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혹시 우산 가져오셨어요? 알아서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닙니다. 비가 정말 많이 와요. 이러다 감기 드십니다.
승준이가 자신의 우산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쓰고 가세요. 됐다고 했어. 저는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승준이는 움찔하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우산을 한참 바라봤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결국 그 우산을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그때의 끔찍한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유라가 커피에 그 하얀 가루를 타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김 실장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던 마지막 순간까지요. 특히 믹스커피 냄새만 맡아도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커피 대신 녹차만 마시게 되었죠. 사장님, 점심 드시고 나른하시죠? 제가 믹스커피 한 잔 기가 막히게 타왔어요. 아니야, 됐어. 제발 치워줘. 네. 사장님 예전에 커피 믹스커피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그냥 요즘은 입맛이 바뀌었어. 녹차나 한 잔 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반드시 방문을 안에서 단단히 잠그고 잤습니다. 혹시라도 또 누군가 저를 해치러 올까봐 두려웠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에요. 요즘 통 웃지도 않으시고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승준이가 퇴근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들어가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장님, 승준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망설였습니다. 왜?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승준이가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아마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차마 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승준이의 속죄가 진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내 아들이 저를 의심했다는 그 사실, 며느리의 뻔한 거짓말에 속아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다는 그 사실, 그 모든 게 아직도 가슴 깊이 유리 조각처럼 아프게 남아 있었어요. 나는 이겼지만 이건 완전한 승리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재산도 되찾았고 나쁜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식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저는 예전의 정명옥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고 누구든 먼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지수가 저를 위로해줬지만 과연 시간이 이 끔찍한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매일 밤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잡니다. 그리고 믹스커피 냄새가 나는 곳은 피해 다닙니다. 제 싸움은 끝났지만 제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들 승준이도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73의 나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독살당할 뻔하고 친아들마저 저를 의심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께도 부탁드려요. 주변의 어르신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혹시 이상한 점이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지수처럼 용기 있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비록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도와준 지수 같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항상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